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혹시나 하고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앞다퉈서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취임식에 누가 갈지, 초대는 받았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엄을 선포한 날 윤석열을 만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날벼락을 맞고 황급히 돌아갔는데, 이 때문에 29조 원 규모의 스마트 시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자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다니 참으로 분노를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영업을 한다면서 기적의 대한민국을 멈춰 세워버린 자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이 관저에서 성탄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거나 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또 정어리몰의 공식 모델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요즘 정어리몰이 특별히 준비한 쌍화차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예.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정어리몰에서 직접 개발한 쌍화차예요. 그런데 여기 녹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녹용 쌍화 골드입니다. 녹용 쌍화 골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어리몰에서요, 녹용 쌍화 골드를 집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옵션에서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한 박스 또는 두 박스 집회 장소로 보내기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옵션 선택해 주시면은 특별 할인가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쌍화골드 1+1 구매 시 한 박스는 우리 집으로, 다른 한 박스는 전국에 있는 집회 현장으로 직접 전달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특별 할인가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나의 온기를 집회 장소로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어리몰 녹용 쌍화 골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신유진 변호사, 투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님 어제 용산에서 1인 시위 하셨는데 욕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하도 경찰분들이 그래가지고 찢어지니까 다 찢어져 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고 너덜너덜해지고, 요것도 제가 피켓 부자잖아요. 돈은 없지만 피켓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경찰들이 경호구역 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호구역 내에서도 거기 볼보코리아도 있고 뭐 온갖 학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아깝다니까 저희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위험물질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행이 가는 걸로 봤을 때 절대적인 통행 불가지은 아니고 누구나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경호상 위험물질을 들고 테러라거나 관저로 돌격할 위험이 있을 때 막는다는 취지라고 자기들 또는 이게 위험물질이라고 제가 막 혼자서 경찰 앞에서 막 때리면서 이게 위험한 거냐? 그때 경찰들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워낙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돌격형으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임세은 소장이 가기로 했습니다. 정장 입고 온답니다. 그래서 돌격형이 아니라 그냥 과시형 1인실 하겠다. 혹시 어제 안진걸 소장께서 그 용산에서 아주 당하는 모습 안진걸 TV에 올라와 있던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수백 명이 오셔보더라고요. 수백 명이. 제발 소환 응해라. 체포 당해야 된다라는 말도 못합니까? 지금 이게 위협이 돼서 막는다는데 이게 여러분 위협이 됩니까?
아유, 때리는 거 나와야 되는데. 예, 아니 저까지 나오더라고요. 때리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쑥스럽습니다. 원래 1인 시위는 특별히 허가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1인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가 어떻게 위험물질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위험물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종이를 들고 있는 게 어떻게 위험물질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이 지금 1인 시 정당한 1인 시위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뭐야 뭐님이요. 안진걸 소장님이 굉장한 무림의 고수라서 종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거 나중에 저 지침을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저 현장에 있는 경찰 병력에 내린 명령 내지는 뭐 전달 사항이 저렇게 실현이 된 건지 아니면 경찰 내에 지금 경찰청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 대행을.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시를 받은 거냐. 이거 규명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지점에서도 1인 시위를 막느냐 또는 뭐 허용하느냐. 허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규명이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원래 1인 시위가 이제 경찰들이 계속 질서 유지가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경찰 스스로 너무 모순인 게 경찰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1인 시위가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안전한 시라면 딱 한 사람 시위하고 길거리에 동료 한 명에서 사진 찍거나 유튜브로 촬영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10명, 20명만 모여도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돌발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명이 조용히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최고의 시위라고 그래요. 그래놓고는 무조건 그건 막는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시켰다고 하던데요. 202 경비단을 통해서 오늘 또 오늘 관제 입구에서 제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예. 관제 입구를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제 입구에서도 관저도 또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요. 가는 길에 다 차단돼 있어. 어차피 못 갑니다. 관제 앞으로는. 근데 그냥 수백 미터 떨어져 입구에서 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제가 또 한 번 시도할 생각이에요. 예. 계속 해야죠. 소리 내야죠. 김형철 님이요. 종이가 무기면 총은 사형이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왕나비님. 신 변호사님 감기 오래가네요. 빠른 쾌유를 빌어요. 그러셨는데. 네, 거의 다 났습니다. 목만 예.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정의리원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네. 빨리 나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잠깐 보고 가지요. 윤석열이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관저로 교회 목사님 또 몇몇 교우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기도했을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성탄 미사 때 하셨던 말씀인가요? 어떤 신부님 그 말씀이 이렇게 돌아다니길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묵시록에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예.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체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예.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의 대흥동 성당의 신부님이신데 김대건 신부님 후손이라고 하더군요. 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지금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저 강론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웃자고 하시는 말씀인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진지하고 예,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예. 아니었다는 데서 더 저는 숙연함이 느껴져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하면 저는 항상 박종철 열사 그 고문했던 자들의 이름이 그 김승훈 신부의 입을 통해서 쭉 불려졌던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1987년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저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사제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구나.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강론이었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저런 강론을 듣는 신자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예.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가서 윤석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로를 전하는 건 좋습니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깨우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송원유님 아까 슈퍼챗 보내셨는데 또 보내셨어요. 안진걸 소장님하고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최진복 목사님 뵈려고 제가 4번 첫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탄핵 집회 갔거든요. 근데 현장에 우리보다 어린 애기들 보면서 너무 눈물 났어요. 그 애들한테는 이렇게 슬픈 나라 보여주지 않기를. 우리는 이길 거예요 하셨는데 송온유님, 네,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은주님, 안진걸 소장님은 진정한 작은 거인이시고 진정한 도로 위의 대통령이십니다. 옥돌님, 속보, 안진걸 소림사 출신. 아이고. 예. 미르하님, 부산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부님, 제가 가는 성당에서도 저런 신부님이 계셨으면,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윤석열도 그렇고, 또 한덕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왜 시간을 끕니까? 일단 끌 때까지 끌어보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헛된 기대고 국민들의 분노만 더 쌓여갈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너네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봐줄 건덕지가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더 들지 않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 지금 이 법을 좀 안다는 자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고 윤석열도 지금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보면은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도 지금 9명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어떻게 버티다 보면 이걸 6명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퇴해버리면 이것도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고 6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6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신유진 변호사님 7명 이상이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요. 네, 23조에
헌재법 23조에 심의 의결에는 7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사 당시에 가처분 결정으로 이 조항 자체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 이상도 지금 6명도 현행 6명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완결성을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때를 위해서 그 헌재 재판관 나머지 3명을 다 임명을 해서 구성을 해두는 것이 재판 결정의 이 완결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 윤경호 소장님 뭘 노리는 것 같습니까? 기각을 결국은 인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전을 짜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맡은 다음에 이 특검법 2개와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국여야의 협상과 합의 이 표현을 했던 그 의견을 내놨을 때요. 그 이후에 그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을 만났다는 제 취재원의 얘기로는 이 국무위원들에게 탄핵 심판 기각된다 라는 식의 뭐 확신에 찬 얘기를 그날 회의를 주도했던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안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의 생각은 무조건 6인 체제로 그냥 가서 기각을 끌어낸다. 그걸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끈다. 이런 전략으로 저는 뭐 거의 확신 가까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과 예. 내일 아마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한덕수나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얼마나 이 무속과 주술에 빠져 있는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희영 님이 무속인이 내년 설 이후에 윤석열 기운이 좋아진다고 했대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봐. 내년 설 지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뭐 또 이런 그 점괘가 나왔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아무튼 근데 더 슬픈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일처럼 쌓여간다는 것이고 더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그래도 민생경제연구소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세력이 이렇게 버티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며 위협할수록 경제와 민생은 나날이 더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신용카드 사용 많이 하는 국민들인데 13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4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지금 망했다. 사실상 전쟁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상한 놈들이 내 국내에서 전쟁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소비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돈을 아껴놔야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지? 이렇게 돼버린 거 그게 잠깐 풀어질 수 있겠죠. 탄핵 가결로. 근데 그건 잠깐 풀어진 거지 근본적으로는 국내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굉장한 불확실에 빠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덕수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거하고 내란 특검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리를 해야죠. 본인도 반대했다면서요. 본인도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그건 해줘야 되는데 저는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져가지고 강제로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버티다가 결국 국민의 앞에 투항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죠. 그걸 해내야 되고요, 제가요. 예, 보수형님 TV님께서도 안진걸 소장님 성원하는 글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안진걸 멋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안진걸 소장님 힘내시라고 제가 오늘 쌍화탕 하나 드릴 테니까 가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쑥이님 커피 마시다 빵 터졌답니다. 신부님 딱 맞는 말씀. 용산 이무기 흐흐 하셨는데 근데 이 점괘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하고 아주 가깝지요. 김대중 정부 때 한덕수 총리가 그때 아마 비서실에 뭘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추천한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죠. 비서실장으로. 그 정도로 가깝고 가족끼리도 가깝게 지내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덕수 부인도 이 무속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감사원, 공수처, 법무부, 법제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외환 수계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되고 세계적, 국민적, 시대적 요구인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부인도 이렇게 무속 쪽에 가깝다 하는 것으로는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로 이 집단으로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전에도 뭐 점집 찾아다니고 뭐 무당 찾아다니고 하는 거야 뭐 사적인 거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최아영 여사 화가거든요. 예. 네, 원래 화가인데 그 화가라는 것 때문에 김건희 씨와 아마 직간접적인 교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야 뭐 한덕수 총리를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에서 뭐 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 한덕수 총리가 DJ 정부 말기에요. 예. 경제수석을 했어요. 말기에는. 아, 경제수석을 예, 그리고 했군요. 그 전에는 정책기획수석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정책실장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책기획수석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경제수석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깝게 지내는 거 맞지요. 그리고 부인과도 뭐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부인이 무속에 빠졌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인에 대해서 조금 뭐 모욕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더 본인이 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그분들과의 교류도 있고 그분들 뭐 만나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그러도 남을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꼼수를 자꾸 부리는데 그런데 지금 대법원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국회에서 다 선출을 한 것이고 임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요식행위입니다. 그 임명장을 전달하는 그런 인가 정도의 행위지 어떤 새로운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심사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것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하등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누차 모든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한이 오늘까지 안 한다면 이제 탄핵이 되는 수준으로 갈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혀 탄핵이 될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한덕수 탄핵 자체의 그 소추 요건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지속적인 어떤 불법 자체를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 내란이 종식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이 내란을 지속시키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이 완전히 지금 종식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옹호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내란, 선전, 선동으로 이거는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따질 걸 따져야지.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목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야당의 주장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법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렇게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냥 나는 그냥 윤석열 뜻에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국민의힘 뜻대로 가는 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게 윤석열이 일으키려고 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의 연장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사안인 양 이걸 몰고 가버린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말의 기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탄핵인데요. 200명, 150명 이거 정말 너무 부질없는 논란인 게 선출직 공무원에게 선출직으로 뽑힌 자에게 뒤늦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우리에겐 지금 국민소환제와 탄핵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뭐 당연히 그럼 박탈을 당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국민소환과 탄핵인데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놓은 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잖아요. 선출직의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임명직이잖아요. 거기에 대행이라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 자가 선출직 직위에 그대로 오르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법리적인 해석 뭐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공동체에서 해놓은 약속 그거에 저는 뭐 그대로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200명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한덕수를 선출직으로 뽑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의 법률가들이 지금 뭐 글을 많이 여기저기 쓰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대부분 요지가 이건 이번 내란 사태는 정쟁이나 정치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가장 사악한 범죄니까 예를 들면 외계인 침범했을 때 원래 이렇게 사회안전 나라들끼리도 힘합쳐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재발 중도 보수가 이것만큼 함께 극복하자. 두 번째 윤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는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200명이라는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만 찍은 거다 국민들이. 그래서 직접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해놓은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한덕수가 내세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면 아니 여야 합의로 2명 1명을 이미 추천까지 해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 물론 불참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이미 돼가지고 3인이 발표가 됐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요구합니까?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고 아무리 선의를 해석해도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라는 면피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한덕수가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날마다 지금 경제 민생 무너지는 소리와 국민들의 곡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오늘이라도 바로 3인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에 쓴다는 걸 해줘야 되는. 만약 기대할 수가 없다면 정말 국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길거리 훨씬 더 많이 쏟아져도 나올 것 같아요. 제2차 내란이다 이것은 한덕수에 의한. 그러면 정말 한덕수는 이제 정상 참여 여지 없이 내란의 넘버2 공범으로 처벌받는 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견이 있고 이론이 있어야 그걸 뭐 고민하고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동의안 처리하죠. 그러면 바로 내일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권한 대행이.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내일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곧바로 탄핵안 보고하고 모레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잔치였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또다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연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검사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예의입니다. 공수처에도 촉구합니다. 반복되는 출석 요구와 수사 지연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수처에 주어진 명령이자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여기도 대행이죠. 아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저기 됐으니까 원내대표인가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이 무효화될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예. 심판이 무효화돼. 탄핵 심판이 무효화될 중대 사안이다. 저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정합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인데 이 자의 지금까지 주장과 반박과 논리가 전혀 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윤경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는 200명이 필요하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권성동 이자는 2017년도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던 자거든요. 자신이 논리를 자신의 과거 2017년의 권성동이 바로바로 깰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 사람의 새로운 주장은 과거의 자신의 논리로도 다 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석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강원랜드 내부 문서에 권성동 그 국민의힘 강원도의 유력자들이 추천한 이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딱 빼박 증거죠. 권성동이 추천한 사람 수십 명, 국민의힘은 누가 추천한 수십 명. 그래서 당시 제가 고발도 하고 그 사람들에서 떨어진 청년들이랑 같이 막 소송도 제기하고 해서 저도 좀 기억이 남아있네요. 예. 근데 저 재판에서는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이자의 그 당시 혐의를 보면은 제3자 뇌물수수, 업무 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이 3가지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무죄의 이유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다.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증거는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요. 그렇다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다라는 논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이자의 재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검찰이 자신들이 뭐 수사 의지가 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은 판결로서 보여준 거예요.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은 무죄가 난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절차에서의 위법성도 한치의 위법성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제2의 권성동으로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사도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사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나서야 되는데 이 특검을 맡고 있는 것이 또 한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총체적 교착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봐야 안 되죠.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는 윤석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좌고우면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요즘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하는 거 또 공수처가 제대로 체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좀 답답해하고 끓고 계신 국민들이 많으신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염려 마십시오. 추호도 염려 마십시오. 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조금 늦어지는 거 저는 조금씩 늦어지는 것 물론 애타지만 이게 다 나중에 유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밝혀질 것 하나 더 밝혀지고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죄상이 더 드러날 뿐이지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자신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실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자들이요.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엎드려서 빌어도 지금 봐줄까 말까 한데 윤석열 하는 짓 보십시오. 아예 뭐 조사도 안 받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지금 내란 수개인 주제에 뭐 내가 마음 먹고 조사 받으러 가면 그때 갈 테니까 알아서 기다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하십시오. 죄만 더 늘어날 뿐이고 무기징역 안 됩니다. 사형 갈 겁니다. 왜? 뭘 봐줄 게 있어야 무기징역이죠. 사형에서 정상 참작되는 게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수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러면 사형을 시켜야지 왜 무기징역이냐. 순식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헷가닥 해가지고 뭐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러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해서 무기징역, 무기금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어제도 이자 사형시켜야 되냐 무기징역이 가당하냐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얘기를 잠깐 듣고 이어갈까요?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재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 77조 5항 재적 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들으셨나요? 예. 네. 뭐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저 뻘짓, 폐악질 어떻게 보면 뭐 저 미친놈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국민들이 정말 사석에서는 쉽게 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해보면 75%, 80%가 탄핵해야 된다. 좀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형량이라는 거, 뭐 최고형이니까 사형. 그러나 우리 DJ 대통령 이후로 사형 집행은 물론 안 해요. 지금 미국도 사형 가지고 바이든 정부는 사형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유세할 때요.
극단적인 언어들로 뭐 사형시켜야 된다 가지고 화이트 내셔널리즘 뭐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건데 우리라고 뭐 물론 우리가 그 사형을 다시 집행 뭐 이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건 국민총의가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생각하면 저는 94년에 전두환이 연희동 그 흔히 말하는 골목성명이라는 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윤석열이 지금 나오지도 않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준비되면 갈게. 변호인 뭐 선임 제출도 안 하고 저렇게 지금 법 위에 지가 군림을 하는 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시에 골목성명 때 어떻게 했어요? 합천으로 내려가니까 당시에 권한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로 검찰 수사관들이 내려가서 바로 그날 체포했거든요. 윤석열에게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게 지금 누구냐. 이게 지금 모호해져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계속 그 길목에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통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막 시간을 끌면서 또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현 지금 구속 수감 중인데 지금 그 김용현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데 노상원은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 장관에만 자문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옹호를 하고요.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 복귀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게. 그러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또 MBC, JTBC는 또 못 들어오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MBC, JTBC 취재진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25일 날 저녁에 언론인들이 성명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김용현 측이 원하는 대로 언론이 스피커가 되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피커가 되어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전원 어떤 불참, 보이콧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성명서까지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연합이라든지 다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리고 JTBC에서도 현장 취재를 해서 끝까지 보도를 하겠다. 이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김용현 측에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는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없다는 발언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요. 또 이런 사실을 이제 뭐 윤석열 측 지지자들에게 퍼뜨려 주는 거죠. 대통령은 잘못 없다. 김용현 잘못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드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일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인 샵3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오늘 김용현 변호사가 기자회견 한 말 중에 포고령 내용 중 통행금지라는 문구를 윤석열이 지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이거 혹시 블랙 요원들한테 지금 행동하라 이런 명령 내린 거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행동으로 들려서요. 세금 도둑 잡아라님. 윤석열이 지금 관제에서 오비들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김용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지령이 내려갈 거라는 제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의심할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들어보면 김용현 변호사가 포고령이 원래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이걸 윤석열이 지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듣기로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통행금지 이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윤석열을 감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뭐 정치 인들 다 잡아들여 뭐 또 영장 없이 체포해 이랬던 자가 통행금지 이게 무슨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느닷없이 통행금지를 지우라고 했다. 이건 무슨 암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만하지요. 이게 아침에 뉴스공장에도 나온 것 같고 그 청주 지역 이광희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선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블랙 요원들이 폭약이라든지 총탄 들고 시중에 암야간다. 요건 국방부 장관 차관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다만 다 복귀했다. 자기가 그러는데 박선호 의원이 이광희 의원이 받은 제보에 하면 다 복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악한 또 다른 뭐 그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말 그러니까 있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고민도 해보지만 지금까지 이 자들이 저지른 모든 짓이 설마를 뛰어넘는 정말 극악하고 무도한 짓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저는 약간 또 의심스러운 게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엄청난 내란과 친일 쿠데타를 저지른 다음에 극우 세력 일부만 좀 비호를 했고 조갑재 씨나 정균 씨 같은 굉장히 강경 보수 언론들도 다 돌아섰는데 어제 가보니까요. 관저 주변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 극우 세력이 이제 집결했는데 굉장히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막 지나가는 시민들 막 윤석열 탄핵이나 규탄 피켓만 있으면 막 달려들어서 때리려고 하고 기가 막 살아났어요. 이제 윤석열이 안에서 버티니까 밖에서 우리도 같이 싸우자. 이렇게 서로 선동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전만 해도 이렇게 약간 자기들끼리 따로 했는데 막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막 거의 막 폭행과 폭력을 행사도 하고 협박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기가 산 거죠. 야, 안에서 우리 이무기가 버텨주니까 우리도 행동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설령 블랙요원에 대한 선동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10% 안팎의 강경 극우적 성향에 있는 국민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구출해라. 이건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것도 갈등이, 사회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좀 뜬금없는 통행금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게 지금 블랙 요원들 HID 쪽에 뭐 40명 가운데 5명은 복귀를 했고 35명은 아직도 무기를 갖고 있는데 안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게 뭐 노사모의 뭐 수첩에 몇 마디 뭐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나왔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외환죄 중에도 외환 유치죄라는 항목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외환죄와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해서 바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증 이건데 그 수단이 되는 게 그 행동 대원들이 바로 HID 요원들이라는 게 너무 사실 NLL 부근에서의 뭐 국지전 또는 뭐 오물 폭탄에 대한 대응 이걸 또 통한 갈등 이 마찬가지로 이 국민 안보를 정말 볼모로 삼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근데 아까 앵커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들의 전략이 한덕수 저렇게 시간 끌기 국민의힘이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거 헌재는 계속 하는 신용만 하는 거 여기에 김용현과 노상원이라는 지금 증거들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이 두 자를 제외한 이 양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뺌하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과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선긋기를 해주려고 하는 작전. 이 전략 이거라고 이렇게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부실 수 있느냐? 결국 여론의 국민의 분노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뭐 수거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거가 그렇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가 해서요. 체포를 수거라고 하는지 그랬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군대에서도 그런 용어 안 쓴다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할 때나 수거라는 표현이지. 알고 봤더니 사살한 다음에 그 시신을 수거해라 뭐 이런 뜻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제 인체가 사실은 생명을 다하면은 그게 이제 시체가 되면은 그건 어쨌든 간에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수거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미 이 자의 생사는 뭐 죽었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가정하에 수거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행금지, 삭제 지시 이게 이제 어떤 제보에 의하면은 오늘 김용현의 그 기자회견이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블랙 요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가 바로 금지를 삭제, 통행 금지하고 있던 거를 풀어준다. 당신들이 지금 봉해진 거를 풀어주겠다.
명령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암구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지적하신 댓글도 굉장히 예리하다고 보여져요. 단순히 이거를 보도는 아주 드라이하게 나왔어요. 통행 금지, 삭제 지시 이렇게만 나왔는데도 그거를 보고도 우리 댓글에서도 아 이거는 암구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블랙 요원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제보가 완전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블랙 요원들도 지금 상황이 이 시국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고 이 계엄이 왜 실패했는지를 블랙 요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남은 우리가 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 요원들도 이것이 지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의를 위한 결정을 저는 좀 믿고 존중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니 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아닙니까 김용현.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고우리님 청주 요원들은 복귀했는데 판교 블랙 요원들은 아직 행방을 모른대요. 이런 정보를 주셨고요. 할리 GT님, 저도 UDT 출신이지만 C4 두 방이면 웬만한 아파트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크레모아 설치로 대량 살상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겁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HID 84 경보사 선배입니다. 윤석열 명령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오비 인원들은 다 복귀했습니다. 저들도 명령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차후 정권에서는 꼭 정보사 해체 부탁드립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아이디를 HID 84 쓰시는 거 보니까 HID 출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죠. HID 요원들 보통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간 병기죠. 북한에 가가지고 주요 임무가 뭡니까? 납치하고 사살하고 이러는 요원들을 풀어놨으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아주 정통한 분이 부승찬 의원입니다. 우리가 2부에서 만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그때 좀 더 짚어보죠. 이게 암호였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니까 오싹하네요. 그렇게 좀 이따 제 1인 시하러 가는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설령 그러니까 계속 설마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근데 워낙 정말 윤석열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들 처음에 공무원들이 근조 리본 달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지시 내려간 거 다 기억하시죠? 근조란 글씨 못 쓰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근조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야 근조가 없어지잖아. 뒤로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갑자기 예산을 들여서 근조 없는 검은 리본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단 한 번도 전두환 독재 정권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별별 이상한 짓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게 너무 그래서 저희가 관제 앞으로 가갖고 제발 경호처나 경찰 1인시 방해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경찰청 국수본하고 검찰이 지금 소환 청구를 한 게 총 4번이나 되거든요. 일반인은 2-3번이면 바로 체포하지 않습니까? 얘는 4번이나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즉시 체포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설령 블랙론이나 극우 세력도 윤석열이 체포 구속이 되면 이제 내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면 확정 하나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파면 확정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한 우리 국민들 걱정들은, 그 다음에 국내의 경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체포 구속이 되면 그래도 내란 수괴가 관저에서 국민 열세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월급 2,200만 원 받는 상황은 그래도 일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상 상황도 상당히 종료가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이라도 국수본이든 공조본이든 체포를 해야 된다. 체포영장 청구.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덕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찰과 공수가 나. 그래서 공수가 안 나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은 제가 공수라도 지금 쳐들어갈 생각입니다. 제발 공수가 적극 나서라.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마치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윤경호 소장님, 지금 환율이요 1465.5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불확실성의 연속
뭐 그 이외에는 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개 이 전년도의 평균 환율 가지고 그 다음에 새 업무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세적으로 짜요. 이를테면 전년도 평균 환율이 1,300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약하게 1,350, 1,400 뭐 이런 정도로 잡는데 그게 50이나 100의 차이, 달러당이요. 100원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건 수입이나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굉장히 민감한 수치거든요. 아무리 그 해 영업 장사를 잘해도 환율이라는 요인 하나 때문에 사실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그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저 안진걸 소장께서 그 카드 사용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가 높아졌다가 두 가지 아니었어요? 첫째, 가결 시도가 아예 불발됐던 7일, 12월 7일에 급할수록 절차상에 책 잡히는 게 없어야 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가결이 됐던 14일에 끝나고 났더니요.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취소하셨던 송년 회식 하세요. 국회를 믿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저렇게 해서 거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라는 이 걸림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불확실성을 오히려 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점이 환율이든 아니면 이 국가 경제를 흔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아까 제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불쾌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날 낮에 만나서 잘해봅시다. 뭐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이렇게 했던 놈이 그 직전에 환영 만찬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 만찬 끝나고 나서 그랬는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해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돌아갔겠습니까? 모욕적이잖아요. 손님 불러놓고. 그것도 국빈으로 불러놓고. 29조 그래서 우리 기업 29조 지금 유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실패할 것처럼 아니 보이면 지금 다 나오네요.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미 그쪽에 무슨 호수죠? 그 호수 이사호수인가? 예. 거기에 무상으로 이미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100억 투자 유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어떤 보수 매체 그 일면을 봤더니 지금 트럼프 각 나라에서 막 이렇게 기부하고 뭐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취임식에 누가 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도요타가 뭐 트럼프 취임식에 경비로 도네이션 100만 달러 했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사실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항상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춰놓고 다리를 걸쳐놓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 내에 이 친일 성향을 보이는 이 의원들을 항상 구축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싱크탱크. 더 중요한 건 대학에 평소에 그런 것들이 쭉 깔려 나가서 그게 쌓이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당 쪽에 누가 선을 댈 수 있지? 뭐 공화당에 누가 선을 댈 수 있지? 이건데 지금은 그조차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아마 대한민국의 대표 누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지만 아마 미국이 나올 태도는 뻔할 겁니다. 그냥 아주 의례적인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 정도의 그냥 작은 나라 대접 저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추호도 의심할 거 없습니다. 다 법대로 그리고 순리대로 역사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하지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답답한 것 중에 지금 가장 답답한 데가 공수처입니다. 2번이나 출석 요구, 출석하라고 통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고 버티고 헐라면 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야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국회에서 나왔을 때는 체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했던 오동훈 공수처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아유, 이번에 정말 정리해야 될 자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공수처가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지요. 3차 출석 요구, 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서영교 의원이 오동훈 처장한테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보시죠. 그거는 준비가 안 됐나요? 오늘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신윤주 변호사님 혹시 체포영장 청구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피의자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출석 요청을 했냐면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게 지금 공수처장으로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피의자에게 할 말입니까? 소중한 시간. 뭐가 소중합니까? 직무정지되어서 월급 받으면서 지금 뭐 어차피 출근도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 출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중한 시간을 내줘서 출석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오면은 내란 수개님 이렇게 부를 판이네요. 네.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를 오늘 청구한다는 걸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보니까 청년의 시민들이 총리공간 앞에는 막 밤샘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세요. 서울의 소리 팀도 거기서 오늘 또 집회하고 있던데 총리공간도 굉장히 좋은데 공수처에 대한 호소, 압박, 규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공조본이 안 오면 경찰청 국수본이라도 나서게 또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이라도 헌재가 파면 확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인이 임명되는 절차를 지금 기다려야 되고 그분들도 심의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나 국내의 모든 시선은 안심을 시키려면 체포 구속이 필수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공수처와 국수본에 계신 분들, 경찰에 계신 분들에게 호소 또 호소드립니다. 나라의 운명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는 어디에서 열리고 있죠? 일단 헌재 쪽 안국동에서 매일처럼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더 큰 1,500개 단체들 모인 태진행동이라는 단체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아주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은 좀 중규모, 토요일은 초대규모.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도 가야 됩니다, 지금요. 예. 공수처를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힘을 많이 빼놓긴 엄청 했어요. 빼놨죠. 영향을 빚기가 어려워요. 친윤 검사들도 많이 보내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조본을 공수처로 일원화하는 것처럼 한 거는 패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2번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 요구 신용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4번 뭐 출석 요구했다 이러는데 그거 완전 물타기를 위한 신용밖에 안 됐잖아요. 그나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쪽이었는데 검찰이 거기에 바로 태클 걸고 이 완전히 혼란 상황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뭐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지금 물타기하고 고춧가루 뿌리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의 이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조본을 떠나서 경찰 국수본이 활발히 움직이고 그리고 그걸 송치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또 슬기롭고 담대한 우리 국민들이 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확신을 갖고 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여러분 기다리시던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부승찬 의원님은 체포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왜 안 들어갔을까요? 예?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 저는 약간 수준이 낮으니까. 예, 예. 아마 듣다가 치워버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예. HID 관련입니다. HID는 지금 김병주 의원님도 정보사 쪽은 잘 모른다고, 네. 사성 장군이어도 그쪽은 워낙 예. 모른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쭉 활동하시는 거 보면 부승찬 의원님은 꽤 많이 아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는 지난번 현안 질의에서 뭐 HID 갔다 왔다 이러니까 HID 소속도 아닌데 저는 HID 소속은 아니고요. 예. 공작 기획 관리 뭐 이런 쪽을 하면서 유사한
부대.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은 크게 큰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예. 뭐냐면 해군에 있고요. 명칭은 다릅니다. 예. 공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육군에 HID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육군은 HID라고 부르고 공군, 해군은 다르게 부릅니까? 다른 명칭을 씁니다. 명칭도 보안입니까? 이제 뭐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노출되고 많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 이르는 그런 모순된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원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만 그 외적인 것들, 이런 임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HID 하면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부대가 맞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뭐 인간 병기죠. 일종의 인간 병기고 우리가 흔히 영화로 치면 이제 두 명의 하나는 실미도고요. 하나는 아저씨의 이제 원빈 역할이 이제 원빈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북파 공작원. 그다음에 이제 그 실미도는 공군 이제 북파 공작원 684 부대. 공군이었네. 684 부대. 그다음에 이제 HID라는 데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파 공작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임무를 하는 데입니다. 어떻게 루트 개척하고 그다음에 요인 암살하고 폭파하고 핵심 시설을 폭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개개인이 인간 병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병기라고 하는 것은 맨몸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아니 이제 그 정도 무기 가는 거 같은 아닙니까? 경우는 이제 뭐 인민군복을 입고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장비 자체가 다 인민군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아무래도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합참의장한테 뭐 복귀 명령 내려라. 합참의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 연합사의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누가 지휘합니까? 일단 총괄은 정보사령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사령관 지시만 듣습니까? 그 윗선이 있죠. 그건 위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휘 라인들이 좀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도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판교에 있는데 뭐 정문이 다 공개되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사법적인 처리는 받아야 되지만 그 외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이 상비 역량이거든요. 이제 부승찬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정말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야죠. 우리 안보 자산인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밝혀질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져야 할 것은 다음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밝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밝히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은 나중에 정보사령부 위치를 옮긴다든지 뭐 훈련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안을 유지해야지 보완을 해야지 지금 보안 때문에 밝힐 걸 못 밝히고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는 모든 걸 밝혀야죠. 그건 맞지만 여기 그 군부대의 어떤 내란과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임무라든지 뭐 이제 표적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다 나올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걱정이 거고. 되지요. 그래서 저는 HID가 실제 와서 대기했던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타 부분 그냥 내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리고 개입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공작대장을 하다 보니 HID 공작대장은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공작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작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군이나 또 육군하고 이제 같이 훈련하고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뭐 기획 지침을 만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까 저는 작전 기획하셨다고 그래서 훈련을 받으셨나 했더니 대장까지 하셨어요? 공작 대장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명칭은 다릅니다.
아니 그 말 대장이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 두려운 게 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HID는 완전 인간 병기고 괴물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승찬 의원님 아니, 같이 저는 약간 선하게 생긴 분이 공작 대장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관리자 입장이고요. 요원들은 뭐 특수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보통 뭐 30kg 군장을 착용해서 구보를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10kg씩 뛴단 말이에요. 7kg에서 10kg 정도 뛴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30kg 안 입고 그냥 권총 차고 그냥 훈련복만 검정색 훈련복만 입고 뛰었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다른 뭐 요원 같이 하겠습니까만은 예. 나 다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때 40명인가 이제 블랙 요원들 예, 불령 9월부터.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단 그것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5명만 복귀하고 35명이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냐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HID 요원들은 7명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이게 막 블랙 요원이다, 공작 요원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이 나가고 있거든요. 정확히 블랙 요원의 정의가 뭡니까? 블랙 요원은 정보사 우리가 기사에 나온 대로면 100여 단에서 관리하는 정보사 100여 단이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깊숙이 개입한.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인데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현역에 있는 블랙 요원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 쓸 수도 있고 군무원을 쓸 수도 있고 민간인을 쓸 수도 있죠. 뭐 중국을 잘한다 그러면 중국 뭐 이렇게 조선족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월인가요? 올해 5월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블랙 요원 명단 유출해 갖고 다 복귀 예, 중국에서 예. 복귀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리할 때는 HID는 순수 목적이 이제 북파 공작원이에요. 북파를 전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들은 주로 해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임무들이 있을 때 국내 활동은 아마 만일 블랙 요원이 사실이라면 최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주로 해외 거점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 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블랙 요원이라고 그러고 부승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백운기 이름으로 가고 생년월일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블랙 요원이죠. 정보사에서 관리합니다. 블랙 요원이 오비들만 있는 게 아니고 현역도 있을 수 있고 군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르게 하고 노출되더라도 파악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겠는데요? 아주 극소수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인 자체도 G 라인 타고 오는 것도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죠. 심하게는 서로가 서로도 잘 모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와. 네,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중국이다 하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팀만 딱 꾸려지고 그래서 항상 뭐 여권들 우리 공작 뭐 이렇게 007이나 보면 여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뭐. 근데 이제 35명이 복귀했습니까? 일단 정보사에서는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하는 거고. 예. 믿을 수 있나요? 일단 정보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그렇게 난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 시국에 얼마나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이번 국회에 부승찬 의원님 들어오게 한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뭐 제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이렇게 거고. 잘하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성 장군도 정보사 내막을 잘 모르는데 블랙 요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정보가 계속 나가는 거고 예. HID와 블랙 요원을 동급으로 이제 놓고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이 정보의 혼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12.12 사태 때도 보면 이렇게 HID나 블랙 요원 또 정보사 이런 것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보안사가 물론 다 잡아가지고 보안사. 했는데 그때 보안사 때도 정보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첩 관련된 업무. 그렇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쪽에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애초에 생각하기로는 그겁니다. 북한 변수.
늘 주장해 왔고요. 북한 변수인데 지금 북한 변수가 작동을 안 했죠. 뭐냐면 이제 무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해에서의 정말 기존과 다른 양의 폭탄을 NLL을 향해서 자주포라든지 뭐 천무라든지 이런 걸 사격하는 거,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걸 사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대북전단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군사적 대응 조치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사 조사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6월부터 추적을 했고 6월에 이건 비상계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렸었고요. 올 6월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이제 국정감사 때도 질의하고.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임무를 이번 계엄에 행동대원 역할을 했던 게 군인이잖아요. 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군이 참여하게 하려면, 개입하게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북한 변수. 예. 신원식, 김용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고, 여인영도 모를 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과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많이 했죠. 유발을 시키는 거 많이 했는데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과 HID가 개입하게 된 게 아닌가. 옛날 보안사가 지금 방첩사죠. 예, 그렇습니다.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라고. 예, 방첩사령부로 이름 바뀌었는데 방첩사하고 정보사하고는 그러면 업무 구분이 명확합니까? 정보사,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방첩사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수사하고 보안조사, 그다음에 개인의 뭐 불법 비리,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방첩이니까 카운터 인텔리전스니까 또 간첩과 예. 관련된 그다음에 주요 군사기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데고요. 정보사는 아주 임무가 다양합니다. 뭐냐면 이제 약간 음지에서 일하는 겁니다. 군의 뭐 국정원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뭐 항공기를 통한 적정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첩보 수집, 그다음에 이제 코버트 액션이라는 공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나가서 공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보내는 인원들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 업무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전혀 업무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 관련 변수 때문에 정보사 쪽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첩사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을까요? 방첩사는 아무래도 수사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포와 관련된 것들. 수사는 CIC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방첩사가 군과 관련된 방첩사들은 이제 뭐 국가보안법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거 형법상 군형법상에 이제 방첩사가 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도 하죠. 합동수사본 계엄에 있어서 합동수사본부 아니에요. 그럼 모든 수사기관들이 방첩사 예하로 들어옵니다. 뭐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그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군사법원으로 밑으로 이제 다 일반 법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 역할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온갖 수사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넘기는 군사법원으로 넘기면 뭐 사형, 뭐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단심으로 다 때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막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승찬 의원님은 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다면 알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예. 국가 보안도 중요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국회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이놈들 이상하다. 네. 뭔가 일을 저지를 놈들인데 하는 촉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언제 오셨어요? 6월요. 6월에 네, 바로 어떤 건입니까? 저는 이제 대북 전단과 관련된 겁니다. 왜 그때 그 촉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다 해서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물론 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법으로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지만 우리 DMZ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P518 지역이라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어요. 연합사, 유엔사, 그다음에 우리 합참. 그래서 이제 공동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초소형 비행 물체가 넘어가더라도 승인을 받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탈북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예, 천천히 물도 안 먹으면서 예.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합참에다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신고를 해서 승인을 안 받은 거는 다 미승인된 거니까 경찰과 연계해서 이걸 단속해야 돼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메시지 합참 차원의 문자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게 꼭 완전히 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때마침 뭐가 나왔냐면 천공의 2025년 가을 통일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비상계엄의 시나리오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리고 기사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원실로도 항의 전화가 많이 왔고요. 군 출신이 왜 이런 식으로 쓰냐. 불안을 조장하냐? 예, 조장하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너무 딱 떨어지니까. 예, 군 출신 그리고 정보 병과였기 때문에 너무 이게 뻔히 보이는 수 같아서 합참의장하고 이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예. 이제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때 막 싸운 적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예. 단속해라 왜 안 하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단속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쪽에 공문 온 거는 단속한 게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게 나오고 이제 무인기까지 가고 대북전단을 또 군이 제작해서 뿌리는 그런 제보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정말 북한 변수를 적용했을 경우 우리 군이 이제 비상계엄 북한이 무력 충돌 2015년에 그런 사례가 있죠. 목함질에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고사총으로 쏘고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가 터지면 무조건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민주주의는 이제 영영 볼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플랜을 갖고 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저는 이제 왜 이런 질의들을 하지? 막 국감에서도 어떤 의원이 모 의원이 저한테 야 부의원 뭐 이런 걸 지루해. 그때 아니 계엄하고 연관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계속 팔로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때 여인영 이자가 국회에 나왔을 때 부승찬 의원님이 뭐라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질의를 하시니까 이놈이 딱 째려보면서 왜 소리치십니까? 이런 것을 봤어요. 저는 그때부터 개엄만 하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돌이켜 보면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김용현도 그렇고 여인영도 그렇고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소리를 친 게 아니라 제 질의 시간이니까 니네 왜 관련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출 안 하냐. 그래서 관례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보안 기관이고 관례적으로 안 했다. 관례적으로 안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 그동안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질의하는데 계속 쫑알쫑알 하니까 잠깐만요 했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민석 최고가 나왔을 때 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국방위원들한테 삼성 장군이나 장관이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없었죠.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최초의 사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보 문자가 그런 거였거든요. 여인영이가 교대역에서 11월 25일 날 육군 장군들하고
꼬량주를 먹다가 부승찬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곧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제보 문자를 또 받고, 여인영이 보낸 건 아니고 예. 그런 제보 문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촉 때문에 뭘 했냐면요. 항상 계엄하면 방첩사가 기획 부대가 되니 방첩사법을 제가 발의를 합니다. 예. 제정법입니다. 예. 법이 없었어요. 예. 개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내면 얘네들 부하들, 여인영은 뭐 계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부하들은 제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처벌 조항을 아주 강하게 넣고 니네 정치적 개입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땐 뭐 7년 이상의 뭐 처벌 뭐 조항들을 이제 넣었죠. 예. 그래서 법을 발의했어요. 그 12.12 때 보안사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뒤로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군 권력기관 중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유일하게 법이 없는 데가 방첩사예요. 뭐 군사경찰, 헌병, 예. 헌병도 군사경찰법이 있어요. 군사경찰법 있죠. 국정원도 국정원법이 예. 있고 다 있는데 방첩사만 없어서 아하. 제가 이거를 계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실제 이거를 막기 위한 액션들을 계속 취해왔던 거죠. 예.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방첩사법 제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법안 소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의 반대, 국방부의 반대, 방첩사의 반대 공작에 결국은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게 자칫하다가 북한이 들어오고 북한이 공격을 하고 이 근거로 해서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면 결국 다치는 거는 뭐 국회의원들이야 다치겠지만 국민들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일념을 갖고 있어서 이제 어찌 보면 거의 1호 법안인데 저의 1호 법안.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제 법 통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일찍 만들어졌으면 훨씬 이번 계엄 사태 때 도움이 됐을 텐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뭐 HID가 활동하고 블랙 요원들이 활동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다치고 뭐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죠. 예.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도 잘했지만 상당히 운도 따라준 그러니까 네. 빨리 이번에 그저 정리되는 대로 그 법안을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까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돌아가서요. 이제 HID 관련해서 예. 오늘 오전에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이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뜬금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읽었습니다. 통행금지를 예. 원래 포고문에 넣었는데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 예. 이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체포 뭐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네. 통행금지 삭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생색을 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언론 듣기에는 대통령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딱 듣기에 이거 좀 뜬금없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HID 복귀 안 하고 뭐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 이자들한테 무슨 음모나 암호로 예. 뭐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아직 가장 이제 체크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블랙 요원들. HID는 복귀한 게 맞고요.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부대장하고 그 부대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복귀는 맞고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복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국방부에도 보고를 안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미심쩍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들이 이제 지참하고 있는 무기들은 정보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무기들은.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관리하는 무기들은 적성 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무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HID는 적성 무기를 씁니다. 북한제 무기를 쓰기 때문에 저희 부대도 북한제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HID에서 관리하는 무기 체계하고는 블랙 요원들이 쓰는 무기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정보사에서 관리하는데 정보사에서도 입장은 무기가 이제 다 이게 반출 반입이 확인됐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좀 블랙 요원들이 복귀가 안 되고
뭐 했을 때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제 무기. 예. 네, 요게 좀 만일 복귀가 안 됐다면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뭐 복귀가 정보사나 이제 국방부의 발표를 좀 믿고 싶은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경각심과 경계심은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 해당 부대들의 부대의 경계 강화 요청한 거였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자기는 UDT 출신이라고 하면서 네. 이런 특수 임무를 맡은 대원들은 C4라고 하죠. 예, 폭약. 그거 가지고 뭐 아파트 2채도 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다고 그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C4 폭약이 진짜 제보에도 그 C4 폭약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베트남 때 미군이 주로 썼던 폭약인데 TNT보다 이제 성능이 상당히 위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상으로는 C4 폭약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 이게 파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 혼란이 워낙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저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안 사항인가 해서 지나갔는데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예. 우리가 TV에 보면 뭐 강철 부대인가 이렇게 나와서 막 각 특수부대들끼리 막 겨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HID나 그렇게 좀 특수한 요원들이 어느 정도나 훈련을 받는지 정말 궁금한데 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서 그 정도 하는 거. 아니 무슨 절벽에 어떤 사람이 보이잖아요. 예. 그 눈 감고 딱 뜨면 사라져요. 제가 훈련 갔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민첩합니다. 절벽에 사람이 보였는데. 예.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어디 위치까지 몇 시까지 와 하잖아요. 왜냐면 시간 TOT를 정해주고 이때까지 어디까지 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일직선으로 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럼 절벽이 있어도 그냥 그거를 뚫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 없네요. 예?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요. 이게 절벽이 있거나 뭐가 있든 그걸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젊어서 아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이상 되면 은퇴를 전역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시 특수 임무를 경험하고 이제 이 공작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블랙 요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고 전역을 하면 나중에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까? 일단 돈을 많이 받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많이 줘야 되겠죠. 네, 많이 받습니다. 특별 수당을 많이 주겠죠. 우리가 1.21 사태 때 북한의 난파 공작원들이 청와대까지 입구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처음에 종로까지 들어온 것을 못 막았던 가장 큰 이유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왔을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들어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인 거죠. 엄청 날렵하고 신속하고요. 사격 솜씨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이렇게 밥만 먹고 총을 쏘니까요. 한 가지만 더. 또 어떤 정도로 훈련을 받고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 특전사도 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비트를 파서 이제 거기서 뭐 대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훈련을 안 하고 밤에 하고 아니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주간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주간 훈련은 체력 단련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정식적인 훈련은 이제 밤에 이루어지고. 이번에 국회 쳐들어온 707 특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707은 대테러의 포커스를 이게 임무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707 같은 경우는 이제 대테러를 주임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막 유리창 깨고 팍 들어가고 막 거기서 실내에서 사격하고 그 테러범 제압하고 그다음에 뭐 버스 인질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필압됐을 때 그거 하고 뭐 이런 것들 대테러 임무의 주안점이 됐다면 HID 같은 경우는 대테러 임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더 세다 이거보다도 어느 임무 쪽이든지 성격. 다 극한의 훈련을 받는 그렇죠. 인간 병기들이니까 이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707 특임단 같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손꼽히는 특수부대인데 예. 세계적으로도 아주 뭐 대단하게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예. 델타 포스, 뭐 네이비실 이 정도 급으로 예. 그런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국회에 들어가서 장악해 그러면은 뭐 몇 분 안에 쫙 끝내버릴 정도 실력인데 유리창도 이렇게 깨고 들어가서 화분 치고 이러는 것은 이미 들어갔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아. 10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때 707 특임단 가서 저격 뭐 이제 세계 저격 대회 나가면 전부 1등하는 게 특임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격 시범을 봐요. 뭐 2km까지 뭐 저격하는데 이만한 걸 그냥 딱 맞추고 뭐 이런 것들 뭐 여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막 건물 폭파해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서 또 상황 조성해서 사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짜 버스 있잖아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이런 작대기에 끝에 폭약 딱 달아갖고 쫙 와서 버스 달리는 딱 정차된 버스에 탁 대고 팍 터져요. 그러면 유리창이 파박 깨져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방패를 이렇게 대요. 예. 그러면 사람들 특수요원들이 이거 타고 딱 들어가면서 일사천리죠.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 만프로 이 그 707은 저항을 했던 겁니다. 예. 항명을 했던 거예요. 항명을 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소중한 자산이고 여기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뭐냐면 제가 들어갈 때 707 애들 어깨를 쳤거든요. 비켜라 나 들어간다.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무를 수행했던 안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은 저는 죄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까지 무작위식으로 잡아들이겠죠. 이제 막 조사하고 뭐 카메라에 찍힌 사람 잡아들여서 계엄군, 반란군 딱지 붙이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까지는 아니고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예.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휘관들은 당연히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헬기에 내려서 보니 소유 사태가 일어났다. 뭐 문제가 생겼다 해서 대기해라, 헬기 타라. 그래서 여기서 딱 와보니 내려보니 국회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또 삥삥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임무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죄가 없고요. 이분들 때문에 계엄이 실패하는데 상당한 영향. 707 대원들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부승찬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군요. 그럼요. 예. 이분들은 정말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갈 때도 야 접촉하지 마. 막 이런 거 물러서 총구 앞으로 하지 마. 막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단련된 군인들이 위법과 항명에 저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위법과 항명에 외주를 탔던 순간이었다.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찰나의 그 짧은 시간에 임무를 받고 이게 위법한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게 항명일까?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다수 군인들은 정말 잘못이 없다. 그 707 대원들은 일반 병은 거의 없죠. 다 부사관이죠. 예, 전부 부사관. 그 HID도 마찬가지고. 전문 네. 기급 군인들. 네, 전부 그렇습니다. 옆길로 좀 샜는데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김용현 네. 그 변호사가 말한 거 통행금지 해제 네. 삭제 이 부분이 암호일 가능성은 낮다. 예. 예. 그건 아닐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통령하고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통령이 살아야 자기도 살잖아요. 내란의 수괴인데, 내란의 수괴가 아니고, 그냥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국회에 경고하려고 했던 거다. 유혈 사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난 유리창 깨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안 했고, 이런 말 맞추기예요. 그래서 이 김용인 입장에서 봤을 땐 대통령이 살아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수괴로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양아치의 그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참. 그 보수 쪽에서는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가니까.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내란을 주도하거나 방관을 조장했던 자들이 아직도 주요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이걸 좀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이에요. 예. 그 전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뭐 약간 고압적이기도 하고, 원래 군 출신입니까? 예, 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도 대변인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조사단에서 우리 내란 조사단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대변인하고 뭐 합참 작전본부장 장관 대기실에 예. 장관실 대기실에 장관의 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직무 배제, 그 다음에 수사, 이걸 의뢰했고요. 사실은 앞으로 밝혀질 게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보도 받았고 그 조사받은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 후에 저희도 이제 곧 발표를 하는데요. 한 3-4가지가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곧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정리해서 발표를 정리해야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업무 배제를 요구한 사람들 명단이 있던데요. 예.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예. 전하규 대변인, 예. 박안수. 예. 박안수는 지금 예, 업무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김홍준 6번 정책실장, 정진팔 합참. 정진팔도 이게 진작부터 이름 나왔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계엄사 부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계엄사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직책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오히려 때문에. 박안수가 핫빠지고 이 정진팔이 더 실세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제보는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보는 많이 받았고. 근데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계엄사 부사령관을 그 자리에 두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금선우 국방부 차관이 뭔가 좀 할 것 같이 보이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에요. 방첩사는 이미 제보들을 엄청 쏟아지는데 모든 문건을 파기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핵심 여인영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세력들, 뭐 비서실장, 1처장, 그 다음에 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직무대리를 하면서 지금 문건들을 파기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욕을 하는데 요구를 하고 직무배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전하규 대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하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변인 할 때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예. 연합사에 이제 정군공보실장을 하면서 이제 장군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전역을 앞둔 사람인데 사람이 선합니다. 사람이 선하다 보니까 사실 제 불찰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공보 업무나 정훈 업무에 이제 조금 전문성도 갖고 있어서. 부위원님 바로 후임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약간, 대변인으로 하면 적격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예. 청문팀에 들어가 있었고, TF팀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변인이 되긴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원래 대변인은 장군 출신들이 가잖아요. 예. 장군 출신 민간인들이 가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합참이나 뭐 육군 할 거 없이 다 자기 선배들인 거야. 육사. 그리고 자기가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벗고 대변인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령으로 보이는 거죠. 뭐 육군 총장도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육해공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할 거 없이 그냥 1대1로 협의를 하고 언론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강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 이러면서 업무를 해왔지만 예.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성품도 약간 유순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저항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후임이라 또 세게 말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바로 좀 그만둘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만두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나가는 예.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 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잘잘못을 떠나서 바로 사포트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바쁘시지만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으니까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예, 예. 그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날이죠. 예. 아니 비상계엄 선포한 날이구나. 12월 3일 날. 예. 그때 바로 해제 의결을 했는데 예. 그 후에 예. 국회의장 공간에 병력이 보였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어설프면서도 계획은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설퍼 보이는데 그냥 군이 안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 수방사 청와대, 대통령실 관절을 하는 병력들이 1시쯤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를 폭로를 했었는데 야산 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 인원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일 계엄 선포 직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저희가 확인한 버스와 트럭 그때 당시 그 관저들이 모여 있잖아요. 의장 관저, 뭐 장관 관저, 국방부 장관저, 대통령 관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시기적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국회의장만 일단 픽을 하면 계엄 해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걸 질서 유지니 뭐 아니 저희한테 이제 공문 온 것도 보면 질서 유지 그렇게 왔습니다. 새벽에 군부대가 이동했는데 질서 유지랍니다. 우원식 의장 그 표현이 재밌더만요. 어떤 모자란 사람이 거기에다가 질서 유지를 요청하겠냐고. 맞아요. 예. 끝으로 이거는 부의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비상계엄 발표 10시간 전에 네. 통일부가 갑자기 북측이 경의선 일대 송전탑을 철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네. 이걸 김용민이가 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대로 막 쓰러지는 장면이 나가던데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왜 공개하라고 했을까요? 이 보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내란도 있지만 외환에 물론 그 사례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데가 이제 반국가 단체로 지금 헌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측을 점유하는 반국가 단체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외환이라는 건 상대국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도 언제였지? 그때 통풍 때. 네, 총풍 때 한 번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안 됐잖아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지막까지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고 그게 이제 군복을 입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후배들은 계엄이다, 총 들고 나가라. 그 다음에 시위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막 강력하게 대항하면 그 2017년 계엄 문건처럼 하단부를 사격하라. 군은 따를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요즘 군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북한이 개입 혹은 조작된 북한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는 사격이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응원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두 분만 소개할게요. 나홀로님, 계엄으로 인해서 부승찬 의원님의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지역 주민님들 고맙습니다. 그러셨고요.
클라라님, 우리 지역구 의원입니다. 부승찬 의원님 화이팅. 성각자님,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뽑아주신 지역구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내 아이들까지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힘을 내시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자주 뵙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어리원들이 얼마나 부승찬 의원님 사랑하고 응원하시는지 아시죠? 아유, 그럼요. 저 고정이었고 저도 이제 우리 뗄래야 뗄 수 정어리 없는 예. 인연이었죠. 우리 정어리 TV의 자랑입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성장해서 지금 구독자 수도 58만 명 넘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힘내시라고 가시는 길에 녹용쌍화탕 하나 드릴 테니까 가서 드시고 감사합니다. 보좌진들이랑 같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예, 그리고 너무 50만 돌파 기념 볼펜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 드릴 테니까. 아유, 저 뭐 기념으로. 받기만 하고 이거 참. 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예전에 또 궁금한 얘기 디퓨저도 많이 잊지 못하고 있는데. 예. 힘내시고요. 예. 좋은 소식 계속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 때 어느 누구보다 활약을 많이 하셨던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비상계엄을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모두의 정치행위 통째로 펼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답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주기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정만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이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